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것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보면은 대학 강의 같은 것도 보면은 처음에 강사 소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효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CFA를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도 뭐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많이 못 하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CFA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어, 현재는 SK증권 자산전략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2월 달에 제가 본격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어디 이제 외부에서 제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강연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으로 이 롱 뉴 숏 올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네, 엄청 긴장한 표정이 긴장이 좀 역력하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보학사 자산운용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안리에도 잠깐 있었고 기업은행 딜링룸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군대 생활을 제가 공군사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전임 강사로 있었습니다. 이걸 군 생활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저한테 늘 항상 엄청 제일 편한 그 군대 생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음, 뭐 편하다면 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산업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CFA 공부도 해가지고 군대 있는 동안에 CFA 공부도 했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꼭 강사 소개라고 하긴 제 소개니까 제 소개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쪽박이 났다가 막 주식을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그런 막 되게 극적인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들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그냥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불우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한데 그냥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구독자가 드디어 2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구독자 수를 막 늘리려고 막 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신다는 분도 있고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와이즈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윤이의 경제 공부라고 해서 제 딸이랑 그냥 이거 취미 생활로 하는 것도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 하냐 이거 아카데미 이거 이호석 아카데미 왜 하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왕이면 저 어차피 뭐 열심히 사는 건 뭐 좋은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커리큘럼을 짜서 저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 중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 맥시마이즈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나도 이효석 씨, 저도 열심히 어떤 모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업,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쉬고 계신다 이러면서 이제 내년에 좀 주식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했던 게 제가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것이 주식이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래도 주식 공부를 해서
그 마음으로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제가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겸 말씀을 드리면, 저 스스로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합 분석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외부 요인 중에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 채널을 지금 어쨌든 2만 명이나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틀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강점은 어쨌든 그냥 평범한데 그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어떤 분은 이효석 씨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효석 씨 장점은 쉽게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좀 칭찬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좀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고, 설명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약점은 제가 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OBS 뭐 하고 막 이런 거 다 지금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제 저의 저의 이제 롤은 애널리스트로 기관 고객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의 본업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요인도 있죠. 내년에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세외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게 아마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장이 굉장히 불마켓, 좋은 시장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위기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경쟁 심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증권사 포함해서 내가 주식 짱이야,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은 특히나 전 국민이 다 그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분들과 막 경쟁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개인 투자자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97%나 됐습니다. 좀 이게, 저는 아마도 이거는 제가 제 생각에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제 채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압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 사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했어요. 기관 투자자분들을 코로나 때문에 뭐 세미나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줌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채널은 따로 활용을 해서 열심히 이제 텔레그램 채널이라든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 할 거고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특히 이호석 아이디어 아카데미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82%가 적당하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것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82%는 잘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신에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쉽다라고 얘기하신 분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호석 아카데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조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제가 한 5월 정도까지 스케줄을 짰는데요. 어떤 식의 내용들을 담을 건지, 특히나 초반에 이번 주는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니까 드릴 말씀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왜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매크로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투자 전략 전체 매크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와 관련된 얘기들을 왜 아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크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 그러니까 탑다운 어프로치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는 거라고 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크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 리뷰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초대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이제 뭐 저희 SK증권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이 될 수도 있고 업계에 계신 뭐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Q&A를 해주시면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면 좀 중간중간에 좀 너무 힘들면 쉴게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나부터 알고 너도 알자. 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재무제표. 그리고 밸류에이션인데요. 재무제표 관련돼서도 모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나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밸류에이션은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건 설명 가능성, 즉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과연 설명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 즉 다시 말하면 막 버블에 대한 논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가치평가법, 상대가치평가법 다양한 그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의 트렌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처음 인트로니까요. 소개를 이호석 아카데미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주는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화폐 가치 하락 뭐 등등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좀 특이하실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모멘텀 투자자다. 이거 무슨 말인지도 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죠.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를 보면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이제 쇼캐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네 말 맞는 건 알겠는데 네 말이 맞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겠니? 이러다 큰일 날 것 같다. 전쟁도 날 것 같고 뭐 화폐 시스템이 붕괴돼 가지고 말이지 뭐 달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대신에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모멘텀 투자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좀 더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 결론은 이제 쇼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자산을 이 늘어나는 그림을 보면요. 뭐 이렇게 늘어났다가 올해 이제 많이 늘어났다. 너무 빨리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연준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 그런데 지금은 견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한 번씩 쓰는 거지 우리가 이거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봤지? 이거 줄이는 거? 줄이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즉 연준의 고민 즉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ECB의 자산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ECB도 마찬가지로 뭐 이때 좀 줄이기도 하고 뭐 후회를 많이 했겠죠. 2013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어 음, 똑같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짜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B도 뭐 고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고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BOJ입니다. BOJ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일본 중앙은행은 참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민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고민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삐뚤빼뚤 꼬불꼬불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반듯한 거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BOJ의 자산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돈을 그냥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그거를 왜 계속 믿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이건 고민이 들 정도로 이 BOJ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고 내년에도 아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BOJ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22는? 22도 이 속도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지금 보면은 오히려 더뭐 가파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준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꿀 만큼의 어떤 변화는 나타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렇길래 네가 막 자꾸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해 초가 전까지는 유가가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마이너스 40불.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가 갔던 이유는 저장 공간이었습니다. 저장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내다 팔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장할 때만 있었다면 내가 거기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유가가 좀 올라오면 어차피 올라올 건데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를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아유 어쩔 수 없다 팔아버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유가에다가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장 공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원금, 이 차트를 저는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2019년 8월, 그러니까 재작년 8월이 되겠죠. 이제는 DLS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금리 진짜 많아졌는데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뭐야 도대체? 아니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을 때가 17조 달러였습니다. 17조 달러요. 네, 엄청난 규모죠. 아까 연준의 자산 7조 달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에 비해서 이때는 얼마였냐면 투자 가능한 채권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비중이 30%였어요. 근데 지금은 25%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채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올해 17%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마이너스 유가에다가도 기름을 내다 파는 사람,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의 상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저장을 해놓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놓으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돈을 저장해 놓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 유가에다 기름을 파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넘쳐나고 있다.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투자할 수 있는 등급의 채권이 17%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채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말이 되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7조 달러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7조 달러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골드는 이제 11조 달러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스탁마켓 주식은 90조 달러인데 올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100조 달러 정도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뎁트는 글로벌 부채는요. 250조 달러였습니다. 올해 한 10% 이상 늘었다고 보면 300조 달러 됐을 것 같아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가 막 화폐 가치 거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7조 달러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부채의 규모는 300조 달러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미 문제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계속 좋아했던 레이 달리오 형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그분이 보면은 이코노믹 프린스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코노믹 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3년이니까 7년이 넘은 자료인데 이거 정말 좋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뭐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한번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입니다. 크레딧은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 잘 보시면 잘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다. 크레딧, 신용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맥주집에 펍에 가가지고 맥주를 한잔 하면서 현금을 주면은 그냥 딱 체결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안에 크레딧 카드 끊고 이제 그 계산하고 이제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크레딧 카드를 긁었으니까 이분은 이 맥주를 먹은 사람은 돈을 아직 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분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은 부채, 이분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잘 갚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그림 되게 재밌어요. 그 영상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셋은 뭐가 되죠? 똥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아까 그렸던 그 연준의 자산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채권자인가? 누가 그 호프집의 주인인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의 총 자산이 늘어나는 규모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7조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보시면요.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4.8조 달러 정도 됩니다.
4.8조 달러를 연준이 미국 채권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럼 미국 연준이 무자인가요? 채권자인가요? 연준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미국 정부한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그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프집에서 이 사람이 호프를 먹고 돈을 주고 돈을 안 주고 그냥 크레딧을 주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에셋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연준이고 누가 미국 정부인가요? 요게 센트럴뱅크 연준이고요. 여기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미국 정부가 연준 미안한데 내가 돈 못 줄 것 같아. 안녕. 그러면 도망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크레딧의 문제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바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요. 결국은 라이빌리티, 의무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크레딧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크레딧, 신용을 여기한테 준 거예요. 그쵸? 신용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신용을 준 것을 에셋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똥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뭐 나중에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죽기 전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진 마시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롱텀 뎁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사이클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보시고 레이 달리오님은 롱텀 뎁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점점 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부채가 그만큼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요. 롱텀 뎁의 피크는 이때쯤 언제 올 텐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왔을 수도 있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급락하는 부채의 전체 총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걸 대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아마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는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성과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 좀 저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뒤에서 내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10분이 좀 넘어서 내일은 그러면 왜 시스템 붕괴에 베팅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연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투자자들의 변화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호석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숏캐시의 근거가 되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아까 뭐죠? 맥주 먹고 도망간 사람처럼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까지 오겠니? 에이,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거기다 베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뒤에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워렌 버핏이 모멘텀 투자자라고 얘기하셨던 그 두물머리에 천영록 대표님이 계세요. 그 3프로 TV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를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워런 버핏도 아주 대표적인 추세 추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타고 있는 추세는 몇 개가 있거든요. 첫째, 가치 투자 저렴한 것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아직도 돈이 벌리고 있다. 그게 추세다. 추세 중이다. 두 번째, 미국은 위대한 국가고 계속 위대해지고 있다. 세 번째, 자본주의는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발전 중이다. 이 세 가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본인은 이 추세 위에 올라타서 마음 편안하게 이 라이드를 즐기겠다. 그거를 중간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이 이제 끝이야. 예측할 필요 없고 자본주의가 끝이야.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고 가치 투자가 끝이야라고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추세가 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으셨나요?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물론 가치 투자자인데 무슨
워렌 버핏이 무슨 뭐 모멘텀 투자자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워렌 버핏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추세가 뭐냐? 가치 투자가 워킹한다라는 추세.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추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한다는 추세.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롱텀 뎁이라는 그 개념에서 보면은 신뢰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신뢰가. 부채가 커지는 만큼 누군가는 신뢰입니다.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주는 만큼,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자본주의가 커져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 트렌드를 따라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 트렌드 안에서 빠지는 거 사면 올라가. 왜냐하면 빠지는 거 사면 올라간다라는 그 트렌드가 꺾이고 빠지는 것이 계속 빠진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도 투자를 바꾸셔야 되겠죠. 이게 트렌드를 내려오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멘텀 투자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견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스템의 붕괴 아니면 뭐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지 마시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런 리스크는 대비를 하시는 거지 베팅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배경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즉 자본시장을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푸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연준의 역할을 보면요. 지난 5월 달에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연준이 했던 그 코로나19 사태 때 연준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만드는 거다. 즉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던지는 거야. 뭐 아니 마이너스 금리고 뭐고 다 그냥 던져 막 이렇게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했던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머니터리 팔리시라고 해가지고 금리 일단 낮추고요. 돈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요. 미국의 이제 트레저리, 즉 미국의 국채에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에 이제 매수 호가가 있고요. 매도 호가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지금 팔려고 내다 놓은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살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돼요. 뭐 기분 좋게 한 1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주식이 10억을 팔아야 되는데 밑에 있는 호가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팔아야 돼요, 지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 1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10억을 팔라고 보니까 거의 하한가까지 있는 거를 전부 다 합쳐봐야 10억이 안 돼요. 사겠다는 사람이 10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갭이 벌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생각은 1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8만 원에 지금 사겠다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안전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급격하게 불안전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3월 달에. 그런데 에셋을 사겠다라는 걸 발표하고 실제로 시행된 이후로는 안정이 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연준의 역할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팔았냐면은 야 이거 뭐 불안하다, 야 불안해, 야 너 못 믿겠다, 근데 빨리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네가 돈 이거 나 아직 돈 많은데 이거 좋은 자산들 많이 가지고 있고 나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건데 왜 그러 돈 갚으라고 그래. 아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MMF,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MF에서조차도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MMF로 돈이 얼마나 넷 아웃플로우가 나왔는지를 보면은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MMF도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쇼터만 펀딩 마켓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기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준이 탁 막아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코노미, 경제 환경에 돈을 뿌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PMCCF, SMCCF 발표했죠.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제가 말씀드린 회사채를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려는 사람을 확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크레딧이잖아요. 라이빌리티가 있고 크레딧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고 신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신용인 거죠. 근데 신용을 낮아지면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너를 못 믿어. 나도 못 믿고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이거 모르겠어 다 못 믿겠어.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팔려는 사람이 진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하면서 팔려는 사람이 어떻게 돼?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줄여놨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차피 사상 최고치인데 주가는? 그리고 급하게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심리를 안정화시켜 놓고 보니까 연준이 굳이 이제는 안 사더라도 뭔가를 채권을 안 사더라도 심리가 안정화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연준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마 레이 달리오 형님도 무슨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롱텀 댓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게 연준이 푹 받친 거죠. 이걸 받치는데 또 뒤에서 생각을 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우리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냥 받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줄 알다가 한 번 다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지 않을까. 마지막 불꽃이 뭐 가장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지 또 뭐 다른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한 번에 팍 막아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줄어서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내 버렸다. 연준이 진짜 한 거는 그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옵티멀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 이 그림은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혹시 수학의 정석, 일반 수학의 정석, 뭐 거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41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어요. 1번 제약 조건은 이 안에 있는 점, 빨간색 여기, 2번 제약 조건은 녹색,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구간은 요런 구간이 되겠죠. 그럼 이런 구간 중에서 요 선이 가장 클 수 있는 점은 어떤 점이 맞아요?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죠? 이 점을 보면은 아니야 좀 더 올려도 돼. 좀 더 올라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왜냐면 가족들이랑도 놀아줘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요. 이쪽은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치면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이 하면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몸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가족에 뭐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오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최적의 솔루션은 여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최적의 솔루션.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점 중에서 가장 작은 점을 찾아보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긴가? 아닌가? 여긴가?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제가 그린 거였던 거. 여기 왔다가 일로 갔다. 여기 왔다. 일로 갔다. 여기 왔다. 일로 갔다 하다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위치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점점 하다가 여기로 멈춘다라는 겁니다. 요 점에 멈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던 건데,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이제 투자 환경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투자 성향도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위험이고요. 요게 기대 수익률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위험. 그러면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범위.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저는 이제 올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옛날에는 4%를 벌려고 하면 내가 요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은 4% 벌 수 있었어. 왜냐면 DLS도 있었고 ELS도 있었잖아. 사모펀드도 있었고.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이게 안 좋은 거더라고. 위험이 엄청 큰 거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4%를 벌려고 하니까 아이고 위험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했었던 거. 내가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동일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험을 이만큼 내가 더 감수하라고 네가 얘기하려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보상해줘야 돼 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요만큼만 줘도 내가 이만큼 위험 감수할게.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다 라는 거고요. 이 위험 선호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 지속되면서 숏캐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화폐 가치 하락을 해서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성향이 높아진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투자 환경도 바뀌었고 투자 성향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최적의 투자자 파란색 선에서는 이 점이 제일 좋은 선입니다. 그쵸? 이 점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여기고요. 투자할 수 있는 건 여기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요 점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선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빨간 세상에서 최적의 투자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왔다 갔다 여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로 오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고 이 점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도 아마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변화다라는 거고요. 이게 계속될 수 있는 힘은 이게 옵티멀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최적의 솔루션이기 때문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저는 동학개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변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의 변화 그리고 그런 주식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의 바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또 한 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를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은 주말 동안에 한꺼번에 찍어 놓기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셨기를 정말 바라고 2021년 한 해가 잘 시작됐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호석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는 How to Investment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공부가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해? 이걸 한 가지 좀,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폄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뭐 사람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기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라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애널리스트들, 아니요. 미래는 어차피 몰라요. 모르는데,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먼저 총대를 들고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2021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총대를 메고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컨센서스로 모아지고 그럼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또 이제 생각을 또 해보고 이런 문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마치 옛날에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족보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몰라요. 이 애널리스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예요. 어차피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 다 과거를 설명하는 거지 미래를 설명하는 거 아니다. 효석이 네가 얘기하는 거 뭐 좋아, 뭐 논문도 보고 공부한 거 좋아. 근데 그건 어제까지 설명한 거고 지금까지 시장을 설명한 거지. 미래를 그걸 가지고 알 수는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하게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하나하나가요. 사실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거 테슬라가 말이 되냐? 그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계속 그 자기만의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변화를 이해하려는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 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이걸로 한다고 해서 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은 그 투자라는 거는 우선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수많은 의사결정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헤지펀드 얘기를 많이 해서 롱숏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이든 롱숏이다. 여러분이 오늘 A 주식을 사고 B 주식을 팔았다면 A 주식을 롱을 한 거고 B 주식을 숏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A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했다면 A 주식을 숏을 한 거고 현금을 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뭐냐? 과거부터 10년 전부터 투자해놨던 롱숏들이 모두 합쳐진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투자의 포지션, 뭐 집이 있건 없건 아니면 대출이 얼마가 있건 주식이 얼마가 있건 이런 상황 전부 다 합쳤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결과냐? 10년 전부터 했던 아니면 20년 전부터 했던 투자 의사결정들의 탑이 다 이루어져서 나온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는요, 1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의사결정들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수많은 의사결정들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공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단 1%라도 단 2%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스터디, 공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머신러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컴퓨터한테 그 그림을 그려줘요. 1이라고 숫자를 써놔요. 그리고 1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보여줍니다.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1인 것 같아, 7인 것 같아, 한번 알아맞혀봐. 그랬더니 컴퓨터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7인 것 같아요? 7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대 딱 때리는 거죠. 바보야, 이거 7이냐? 이게 1이지? 그러면 이제 딱 때리고 다시 다시 또 이제 1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죠. 1이야, 7이야? 1인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럼 칭찬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게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계속 수많은 레이어들을 통해서 히든 레이어, 인풋 레이어 뭐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넣고 여기에 답을 알려준 다음에 계속 맞출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계속해서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 학습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예측률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만약에 그려드린다면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가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려워요. 오버피팅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든 언제든 있든지 간에 공부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1%라도 2%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 말고 퍼슨 러닝이라는 거는 이호석 아카데미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구나, 이걸 알았더니 내가 이게 기반이 돼가지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좋은 위치에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골프를 잘 치진 못하지만 골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뭐 티샷에서 첫 번째 샷을 딱 하고 나서 세컨 샷을 할 때 이런 자리에 놓고 이제 그 세컨 샷을 할 때랑, 박세리 선수인데요. 물론 이거 잘 쳐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데서 치는 거랑 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사고 팔고 해서 나의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뀐 스테이트가 내가 다음 의사결정을 하기에 좋은 자리로 갖다 놓는 게 좋은 의사결정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식을 그냥 주가가 빠지는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를 거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가서 아,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조정을 하셔서 아니야, 내가 지금 힘들지만 틀릴 수 있지만 내가 내일 만약 혹시라도 더 빠지면 조금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계산을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는 게 맞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빠지는데 뭐 다 파세요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이 내일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오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투자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일한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투자 환경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투자 성향의 변화는 사람들이 좀 더 위험 성향이 높아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적의 투자처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 점으로 옮겨갔다라는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점이 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기술이 이 내용들을 코로나가 바꿨고 저금리가 바꿨다면 기술이 또 한 번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말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내용에서 죄송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비중은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항상 낮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캠벨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여기에서 대답을 하신 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유, 즉 다시 말하면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위험자산을 안 하지? 아예 위험자산 빵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첫 번째 귀찮아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이 아니에요. 왜 개인들은 위험한 투자를 안 할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요. 왜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것일까? 이겁니다. 자,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A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A씨, 당신은 좀 위험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위험자산 투자를 안 해요? 위험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위험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A씨, A라는 당신은 B씨는 위험자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위험자산 많아요? 이건 위험자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를 하신 결과가 여기에 이제 그 제가 넥슨 달아놨던 그 내용인데요. 자, 이 X축이 뭐냐면 이제 소비의 성향입니다. 소비의 성향. 어떤 분들은 소비를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딱 맞춰서 소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소비를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분들이 위험을 더 좋아하는 분일까요? 이거는 되게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소비의 볼레틸리티, 소비의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X축은 소비를 많이 하는 변동성이 큰 사람들이 X축이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X축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리스크한 자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요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연구한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그림을 놓고 보니까 빨간색 그룹이 있고 파란색 그룹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그룹은 하이 핀테크 어덥션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인 거죠. 빨간색은 핀테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으로. 그러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위험 자산이 많고 위험 자산의 그러니까 자산의 변동성이 큰 사람들이 좀 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을 봤을 때 파란색 선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위험 자산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위험을 똑같이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핀테크를 안 하니까 위험 자산을 안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핀테크를 하니까 위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좀 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핀테크 여기는 이제 알리페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서니까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까 처두에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위험자산 비중이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귀찮아서 그리고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오픈북 테스트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좀 더 쉽게 정보에 노출이 되고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의 변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장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한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죠?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이거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드렸던 옵티말 솔루션, 옵티말한 점으로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힘도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본인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뱃살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려고 하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처음으로 이호석 아카데미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주변에도 홍보해 주시고요. 주변에 뭐 또 많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의사결정을 하셔서 좀 더 이제 좀 더 조금씩 세컨샷을 하기에 좀 더 편한 그런 위치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